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승진쌤입니다. 오늘은 1920년대 항일 민족운동에 대한 복습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1920년대 배우고 있죠. 지난 시간에 1920년대 일제가 우리 어떻게 통치했는지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복습해보도록 합시다. 일제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를 바꿨는데, 일단 헌병 경찰 제도를 보통 경찰 제도로 바꿨었죠. 그 외에도 뭐 문관총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신문 이런 거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실상을 보면은 1918년 경찰인은 5,400에서 1920년 18,400까지, 즉 헌병의 복이 군복이잖아요. 이제 포도리는 경찰복이죠. 즉 헌병들이 군복을 벗고 경찰복으로 갈아입었다. 이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 실제로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무려 많은 경찰 인원을 늘렸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문관총도 이런 거 안 됐다 했었고요. 또 나아가서 경제정책으로는 산미 증식 계획이 있다라고 했어요. 1910년대가 토지조사 사업이면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 계획.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을 늘려가지고 그만큼 일본에 가져간다 이건데, 자, 보다시피 쌀 생산량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출량은 더욱더 늘었기 때문에 1인당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 민중들의 삶은 힘들어졌다. 그것이 산미증식 계획의 본질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좀 다양한 걸 배울 건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정책인가를 비롯해서 1920년대 일어난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각종 운동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오늘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민족주의 계열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 일단 오늘 수업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슨 사회운동에 대해서 1930년대에도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일단은 자, 사회운동을 한다. 그러면 두 계열,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나눠서 무조건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 계열이 약간 좌에 파 계열이라 보면 되겠고, 사회주의가 좌파 계열이라 보면 되겠고요. 민족주의가 우파 계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파는 원래 자본주의 쪽을 우파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시기에는요, 사실 뭐 자본주의 중에서도 독립운동 하던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대학은 민족주의예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가 뭐가 다르냐, 왜 그러면 이 둘은 힘을 합치지 못하고 싸웠냐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민족주의는 여러분 일제 중에서도 일본에게 해방되는 것, 즉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해방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계열에서는요, 즉 노동자들이 자본가 계급에게 해방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민족주의 계열 안에도 자본가가 있겠죠. 사회주의는 그들마저도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의 방향, 즉 해방의 노선 방향의 차이로 인해서 힘을 합치지 못했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러면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시한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 우리의 실력을 키워라 이거예요. 우리 일제에게 식민지 당하기 전에 애국 계몽 운동이 있었고 의병 활동이 있었죠. 이 애국 계몽 운동의 흐름을 이어받은 게 실력 양성 운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배울 건데, 첫 번째가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일제가 회사령을 폐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 기업이 일본 기업에게 맞서 싸우기 힘들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 민족의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건 사용하고 일본 상품 이용하지 말자. 마치 1920년대판 약간 노제팬 운동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 그 교과서에 신문 보면 보다시피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그리고 이거만큼 더 유명한 게 이 신문 광고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자, 보다시피 계속 우리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산 장려 운동, 일본의 방해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도 비판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물가가 상승해요. 여러분, 이 좋은 운동에서도 시장 논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봅시다. 여러분들 다 같이 지금 국산품을 사려고 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은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는 팩토리에서 만들어내는 생산량이 딸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사람들 노노 살려고 하고 생산량은 딸리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당시에 일본 재팬, 즉 메이드 인 재팬이 좋겠냐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겠냐고요. 솔직히 메이드 인 재팬이 좋겠죠. 자, 그런데 그 좋은 물건을 우리가 애국심 하나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산 겁니다. 자, 근데 너도 나도 살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물건을 못 만들어내니까 시장 논리에 의해서 물건값이 오르고, 사람들 뭐야 이거 진짜 우리 이해하는 거 맞아? 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1923년 3월 20자 이 동아일보에 게재된 글인데요. 쭉 보다 보면, 자, 이 운동은 적어도 중산 계급의 이익에 충실한 대변인이다 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중산 계급, 즉 자본가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내가 뭐 팁 하나 알려줄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시험 치거나 할 때 아니면 서술형 뭐 찾을 때 사회주의 계급이 뭐 자본주의 좀 민족주의 진영한테 무슨 운동할 때 비판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왜 비판하냐라고 시험 지칠 때 답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99%가 정답입니다. 마치 내가 예전에 설명했던 거 있죠. 어떤 왕이 어떠한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목적을 써라. 이랬을 때 도저히 모르겠으면 왕권 강화 쓰면 99% 정답이라 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계열에서 민족주의 진영을 비판한 이유를 써라 했을 때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두루뭉실하게 쓰면 돼요. 자본가를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이 물산 장려운동도 보면은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물가 상승하고 결국 사람들의 그 지갑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지갑은 결국 누구에게 좋겠어요? 누구 지갑만 배불러지겠어? 우리 배부른 애거예요. 자본가만 배부른 애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 운동 보면요. 이건 식민지 교육에 맞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 이겁니다. 자, 두 운동 다 1923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둘 다 그리고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할 때 아직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설립하자면서 모금 활동을 전개해요. 한민족 1,000만이 한 사람 이런 식. 그럼 1,000만 원이 뭐겠죠? 여러분 그 당시 1,000만 원이 지금 1,000만 원이 아니야. 자, 쌀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원이면 거의 3,200억이에요. 지금도 3,200억이면 대학 짓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대학 진짜 이거죠. 자, 근데 한계가 일본이 당연히 탄압하죠. 그 더 큰 문제 사실 이거예요. 자연재해. 이때 물난리 났어. 야, 생각해봐. 야, 네 집이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대학 지으려고 돈 주겠냐? 안 주죠. 자, 그래 나가 사회주의에서 비판하죠. 뭐라고 비판하겠냐? 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대학을 가? 이거 대학 가려면 니네처럼 여유 있는 니네가 가겠지. 지금 누가 가보겠어요? 자본가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 민족주의 계열 또는 이 자본주의 계열, 즉 우파를 비판할 때 왜 비판하냐 적어라 했을 때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 자본가를 위한 활동이다. 그 다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돼요. 물산 장려운동 같은 경우에는 왜 자본가를 위한 활동인데? 야, 그 물가 올랐는데 그 니네 물건 파는 건데 그 우리한테 이득되는 거냐? 니네한테 이득되는 거냐? 물건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경우에도 야, 우리는 지금 대학 갈 돈 없어.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대학을 가? 니들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 니들이 누구라고요? 자본가, 돈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나아가서 일본이 이때 경성제국대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민족의 불만을 억제합니다. 이게 당시 경성제국대학교의 한 단과대 건물이고요. 이 경성제국대학교에 지금 니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나도 한때 정말 가고 싶어 했지만 실력이 안 돼서 못 갔던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는 그 역사를 거슬러 오다 보면 일본이 만든 경성제국대학교라는 거, 내가 이 얘기했다고 설마 나한테 역사 교육했다고 비판하지 않겠죠? 서울대생들이요. 자, 여기까지 실력 양성 운동. 자, 민족주의 계열에서 했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두 운동 전부 다 자본가를 위한 활동이다 라고 비판했다는 거.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개, 즉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로 활동한 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소년, 형평 볼 건데, 여러분 참고로 이 소년운동은요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방정 선생님 뭐 주변에 사회주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사회주의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대부분 나도 조사해보니까 다들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사회주의 넘어가고 이거 요거 이렇게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자, 암태도 소작쟁이 대표적인 소작쟁이고요. 아, 맞다. 여러분, 쟁이가 뭔 뜻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냥 쟁이, 그냥 쉽게 말하면 단체 컴플레인. 다 같이 불만 있어서 이렇게 데모하는 거. 그것이 쟁이고요. 자, 이게 암태도라는 신안에 있는 섬에서 지주가 소작료를 높게 불러가지고 소작료 낮춰달라는 쟁이고요. 자, 이거는 원산 총파업 1929년에 있었던 일. 원산 지역의 노동자의 그 처우 개선,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차별 대우,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거. 요건 뭐, 한국을 빛낸 백명유인, 어린이날 방정환, 다 그 가사 알고 있죠? 넘어갑시다. 이게 진짜 제일 유명하죠. 형평운동. 학교 다닐 때 정말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이 포스터 딱 하나만 주고도 시험 문제 내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 써있죠. 형평이라고. 자, 이 사람들 백정입니다. 백정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차별받았던 천민계층이에요. 심지어 노비들도 무시했다고 해요. 그럼 이 백정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소잡고 도축하는 거. 요즘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상관없지만, 여러분 이해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육점에서 그냥 고기 써시는 분들이 있죠. 뭐 지금은, 어, 차별받는 계층 전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그 백정이라는 걸로 해서 차별받았다는 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사회주의와 관련된 운동입니다. 별로 내용이 없죠? 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쪽에 있는 배 나온 놈 있죠? 그 인간들하고 그 여러 가지 그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게임도 안 되는 애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랫동안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고요. 그 결과 내용이 딱히 별로 없습니다. 사회주의 그냥 이 정도 하고 그냥 형평운동 옛날에 나 시험에 많이 나왔다 이 정도. 소작쟁이 뭐 노동쟁이 이런 거 있다라는 거 그냥 넘어갑니다. 60만 세 운동 볼게요. 자, 3일 운동하고 60만 세 운동하고 아마 비교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3일 운동이 고종이 죽어서 일어난 거라면 7년 뒤인 1929년 순종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종 죽어서 3일 운동, 순종 죽으면 3일 운동 어게인 하면 생각나겠죠? 제2의 3일 운동을 일으켜야죠.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에요. 자, 순종 국장일에 학생들 주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60만세 운동에 대한 연구가 좀 미진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로 주도했다라고 해요. 우리 교과서에 그 말은 없습니다. 이 말만 있습니다. 자, 결과 일본이 방해하죠. 여러분 속된 말로 일본이 병신이 아니잖아요. 3.1운동 당했는데 또 당하면 안 되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오해할까 봐 그래. 일본 입장에서는 한번 또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실패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세 운동 왜 중요하냐? 바로 이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이 진행되고 그것이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 내가 아까 오늘 배울 내용은 해서 손잡은 그 단체 있죠? 이 신간의 창립의 발판이 됩니다. 자, 그럼 또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뭐야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뒤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사진자로 좀 볼까요? 이게 순종 죽었을 때 순종의 인산일 장례식 모습이고요. 자, 당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신문 자료예요. 여기 보면 기미 운동 이후 제2차 만세 사건. 자, 이 신문 기사에 봤듯이 이 60만 세 운동은 당대에도 제2의 3.1 운동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1926년, 3년 지났죠?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요. 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3대 민주운동이라고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그 평가를 많이 하는데 자, 첫 번째 당연히 3.1운동이겠죠. 제1대 뽑으라도 이건 무조건 3.1운동이에요. 두 번째 일어난 게 이제 60만 세 운동. 마지막 세 번째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일제가 슬슬 이제 민족 말살 통치로 가면서 더욱더 탄압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일어날 수는 없는 환경이었고요. 다들 보면 다 만세 운동 하는데 유일하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만 만세가 들어가지 않네요. 자, 시작을 광주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절대 광주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밑에 있지만 여기 의가 3.1운동 이후 일어난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라 되어 있죠. 즉 최대 규모라는 거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뻗어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왜 일어났냐? 잠깐 뒤로 좀 볼까? 자, 나주역, 내가 찍은 사진이야? 나 어릴 때 외갓집 나주역을 좀 갔거든요. 자, 이 나주역에서 기차 타고 광주로 학생들이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나주는 좀 시골이니까 이 시기에 학교가 별로 없었겠죠. 다들 공부하러 광주까지 기차 타고 간 거예요. 그 기차 안에서 일본인 아들이 우리나라 여학생 이광춘과 박규옥의 댕기머리를 쥐어뜯었고요. 이렇게 땡기고 놀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나라 학생 박준재가 빡쳐가지고 뭐라 하다가 말다툼이 됐고 그 말다툼이 1대1 맞짱이 됐고 맞짱이 패싸움이 돼버렸죠. 내가 본 기록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더 숫자가 적었나? 그랬는데 그 기록에 보면요, 일본 애들은 그냥 설렁설렁 싸우는 애들 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일 감정까지 더해가지고 그냥 전투력 만땅 돼버린 거죠. 졸라 열심히 싸웠대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경찰이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졸라 열심히 안 싸웠다고 경찰이 중립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일본 편 들었고요. 여기에 개빡쳐가지고 우리가 봉기한 거죠. 그래서 민족 차별, 한국인과 일본인 차별하지 마라. 한국에서 식민지 교육 없애라. 그러다가 더욱더 커져서 일제 네 나라로 가라. 이렇게까지 확산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신간의 지원으로 보다 더 확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광주 학생들이 봉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계속 말하지만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광주 학생들의 이 운동으로 시작되어서 일반 시민들과 전국적으로 뻗어나가 3.1운동 이후 일어난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라는 거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할 말은 더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배울 내용이 너무 많죠. 시간도 유튜브를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신가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솔직히 너무 중요한 게 많죠. 내가 시험에 뭘 내야 될지 고민 정도로 오늘 진짜 너무 많아. 그래도 불구하고 끝판왕이라면 역시 신가래입니다. 왜 그 신가래가 중요하냐? 바로 좌우 합작이거든요. 쌤이 또 어려운 말을 썼어요. 내가 예전에 너네한테 1학기 때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역사가 어려운 이유에서 한 가지 얘기해줬지. 쉬운 말 쓰면 되는데 졸라 어려운 말 쓴다고. 그런 거 있잖아. 결성, 꼭 이런 것들도 사실 결성은 좀 쉬운 단어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냥 신가래를 만들었다라고 쓰면 되는데 굳이 결성이라 쓰죠. 타협적 민족주의.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여기 있네. 자매단체. 자매단체는 또 뭐야? 애들 이렇거든. 그러니까 말을 좀 쉽게 쓰면 되는데 좀 어려운 말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어려워하는 게 좀 있습니다. 참 좌우학작 내가 지금 한마디 했다고 썰을 자꾸 여러 개 길게 풀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우리나라에서 좌는 뭐고 우는 뭐냐로 싸우는데 내가 간단하게 좀 알려주면 좀 써볼까? 자 여러분 좌는요 평등을 중시해요. 평등. 참 쓰기 어렵네요. 자, 그럼 우는요. 자유를 중시합니다. 여기서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죠. 쌤, 좌, 평등, 우, 자유.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는 억압당하고요. 자유를 강조하다가 평등이 억압당합니다. 둘 다 좋은 말인데 왜 이건 함께 할 수 없을까요? 간단히 예시를 들어볼게. 니네 학원 가야 되잖아. 사교육 받아야 되지. 근데 만약에 국가에서 니네들 알아서 학원 다니세요. 우린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냥 니네 알아서 학원 다니든 말든 마음대로 교육은 니네 거리잖아요. 시장 논리에 맡길게요. 라고 해보세요. 잘 사는 집은 정말 몇백만 원짜리, 아니 몇백만 하겠어? 몇천만 원짜리 과외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나같이 좀 못 사는 애들은 그렇게 못하겠죠. 어떻게 내가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받습니까? 못 받죠. 그렇게 되면 이 평등이 어긋나죠. 갭이 너무 커질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애들은 점점 더 높은 과외를 받고 못 사는 애들은 어쩔 수 없고 물론
이런 사회에서 정말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평등을 강조해봐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교육? 여러분, 돈 갭 차이 때문에 애들 뭐 평등 격차 커질 리 있습니까? 못해요. 어느 정도 통제를 가야 되죠. 지금 내가 방금 통제란 말을 썼지. 자유와 통제는 반대되죠. 그러니까 이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는 억압당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싸우는 것도 있어. 근데 이 둘이가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쳤다는 거, 이것이 바로 좌우합작입니다. 자, 그럼 좌우합작 왜 일어났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에서 모두 다 위기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과서는요, 이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민족주의 내에서 일부가 자치론을 주장했다. 즉 철저하게 민족주의 입장에서만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치론이 뭔지 봅시다. 우리 교과서에 써있길 자치론은 일제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인의 자치권을 얻자는 주장으로 최광수, 채린 등 일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했다. 자,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이라고 1924년에 동아일보에 쓴 글입니다. 우리는 조선 내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의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핵심이 이거죠. 허하는. 누가 허하는? 일본이죠. 즉 일본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그들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권리를 누리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같이 여기 반대하는 기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야, 우리가 우리만의 국가를 세워야지.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 민족의 국가를 세워야지 저따구를 굴면은 일본 내 한 지방으로 머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국가를 못 만들어요. 즉 독립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타협적 민족주의는 아까 말했죠. 일제가 허하는 범위 내. 즉 우리는 지금 독립 못해. 그러니까 일본이 어느 정도 허용하는 내에서 그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쪽이 민족주의 좌파, 이쪽을 민족주의 우파라고 불러요. 자, 우리 교과서가 계속 지나치게 민족주의 입장에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사회주의도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민족주의가 힘을 합칠 거 아니야. 민족주의가 위기고 사회주의가 지금 아주 상황이 좋으면 뭐 한다고 사회주의는 힘을 합칩니까? 자,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사회주의는요, 이때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맞습니다.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 국채를 번역하고, 여기서 국채는 천황제를 의미하겠죠. 또 핵심,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 즉, 여러분들, 솔직히 거의 다 뭐 공산당은 알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한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법은 사회주의를 견제하려고 만든 법이다. 견제 아니죠. 탄압하려고 만든 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당시 공산당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어서 그 성장하는 공산당을 막으려고 한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넘겨보세요. 1925년이었죠. 그 다음 해 1926년에 우리나라에서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 60만세 운동은 일본 입장에서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압이 잘 됐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60만세 운동 주도자가 거의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특히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거의 싸그리 잡혀가요. 진짜 정말 많이 잡혀가고 그냥 한반도 내에서 사회주의 활동이 괴멸 수준에 이르렀다 할 정도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도 위기가 왔잖아요. 위기가 온 민족주의, 또 위기가 온 사회주의. 이때가 힘을 합친 타이밍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합친 거야. 읽어주지 않을게. 니네 알아서 읽어봐. 자, 여기에 대해서 여성들도 영향받아 근우회를 결성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신간의 강령 한번 볼까? 중학교 교과서 이게 있을 줄 몰랐어. 나도 임용고시 공부할 때 알았는데 나 공부 되게 안 했나? 중학교 다닐 때. 왜 니네가 이게 있을까요? 자, 1번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2번 단결을 공고히 한다. 그렇죠. 힘을 합칠 때 자, 3번 기회주의를 일체에 부인한다. 이 기회주의가 무엇이냐?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 또는 자치론자 또는 민족주의 우파가 되는 것이죠. 언제 한번 우리 임용고시에도 이게 빈칸이 나왔던 걸 기억해요. 이 빈칸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뭐 사회단체가 나타났으면 아니, 당연히 이런 거 해야죠. 당연히. 자, 근데 3번 이것만 주목합시다. 이게 약간 신간에 알려주는 포인트죠.
솔직히 어떤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요. 특히 1번, 2번만 던져주면요. 어떻게 맞춥니까? 다 했는데. 그래서 3번 이게 좀 약간 신간을 알려준 핵심이고요. 자, 마지막 해석 봅시다. 신간에 4년 동안 활동하는데 뭐 일제 탄압하고 그리고 이때 활동 방향, 즉 민족주의로 더욱 나아가냐, 그 사회주의로 가냐, 그리고 또 일대 일부 민족주의가 점점 자치론자로 변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내분으로 해소하는데요. 자, 왜 해체라고 안 하고 해소라고 했냐? 그 이유는 그 코민텔리라고 있는데 또 어려운 말 쓰네. 그냥 말할게. 여러분 사회주의는 자신들의 방향을 둘러싼 약간 단합적인 끈끈한 커뮤니티가 있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신간회를 기회주의 단체로 여기고 없애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간회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철저한 개인 자격이거든. 난 어떠한 당의 누구 이렇게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구야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 나갈게 하면서 탈퇴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기 때문에 해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가 이걸 좀 약간 말해주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텐데 여러분들 이런 또 사소한 단어 하나에 또 약간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단어 설명을 좀 해봤어요. 자, 신간회를 끝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걸 배웠죠? 자, 이 부분 만약에 쌤 이 강의를 들었더라도 한 번만에 알기 힘들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 또 중간중간 한 번씩 다시 들어보면서 오늘 복습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꼭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 되게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